오늘 말씀은 세 군데에서 본문을 이제 보실 건데요. 첫 번째는 다니엘서 12장 4절,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또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보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다니엘서 12장 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또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귀한 우리 강사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더욱더 귀하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훌륭하신 또 우리 교수님께서 저희 교회 또 안수 집사님으로 또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곽주현 안수 집사님은 우리 서울대학교와 또 일본의 동경대에서 수학하시고 전 경기과학기술진흥농장과 또 서울공대 교권교수를 또 거치셔서 지금은 가천대학교에서 많은 이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사실 저희가 이런 주제를 잘 접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주제로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예정이십니다. 우리 교수님, 우리 안수 집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곽지원입니다. 사실은 저기 이 위에 올라오는 게 그 기회가 많지 않아 갖고 상당히 떨리는데요. 그래서 너무 떨려서 지난주에 몰래 이 시간에 제가 와서 컨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해갖고 좀 덜 떨리게 준비하려고. 근데 잘못했어요. 더 떨려요 지금. 차라리 보지나 말 것을 그냥 와서 그냥 확 저질렀으면 좀 날 텐데. 그 올라와서 보니까 또 여러분들 보니까 든든합니다. 이렇게 응원 세력 같이 느껴져 갖고요. 최근에 그 나라가 하도 그 인심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고 서로 충돌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저는 신문 기자를 30년을 했습니다. 제 원래 본업은 교수가 아니고 중앙일보의 경제기자 3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년 정도의 동경 특파원을 갔다 오면서 여러 이제 외국인들 접하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 그 저널리스트를 만나게 되면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하도 한국이 그 분란이 심하고 싸움이 너무 심해갖고 곧 나라가 내일 망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망한대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영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에는 브렉퍼스트 프레이어 미팅이라는 게 있다. 조찬 기도회라는 게 있다. 그렇게 싸움하다가도 전국이 새벽만 되면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나라가 이게 망하겠느냐. 그 기도 덕분에 한국은 잘 나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있구나 놀랬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제가 주중에 어머니 기도에 대해 있다 그러면 더 놀랄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못하고 그냥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지속되는 걸 보고 상당히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는데 실은 지금 과학기술이 큰 어떤 그 이른바 양자적 점프라는 갑자기 확 뛰어 올라갔어요. 1차, 2차, 3차.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과학기술 전성시대입니다. 과학기술 전성시대다 보니까 나라의 정책도 그렇고 세계 경쟁도 그렇고 전부 과학기술 갖고를 뭔가 풀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만들어져 갖고 AI, 인공지능이다 아니면 IoT란 말 들어보셨죠? 사물 인터넷, 무지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서부터 심지어 우리가 시계, 컴퓨터,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센서가 있어 연결이 돼서 그것이 하나의 데이터로 모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건 우리 IoT 시대라 그러고 IoT라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엄청난 데이터를 빅데이터라 그러고 또 사람의 어떤 그 유전자 같은 거를 또 가위질 해갖고 병 안 걸리게 하고 뭐 이렇게 치료하는 그 유전자 가위 같은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3D 프린팅이라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그 심장의 내장의 모습까지도 프린터로 나오게끔 하는 입체 프린터로 나오게끔 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기업들도 그렇고 빨리 그 기술을 빨리 잡아서 어떻게 상품화시켜서 돈을 벌 것이냐 그런 거 갖다가 산업으로 일으켜서 국가 경쟁력을 끌고 나가겠다 하는 것이 기업의 전략이고 산업의 정책이고 국가 경제 정책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로 과학기술에만 매진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과학기술이 그럼 끝이 어디냐? 이런 혁명의 끝이 어디냐 했을 때 그 끝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끝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한 사람들은 유토피아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서 디스토피아라고 그래요. 유토피아의 반대말인.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 속에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거지만은 만약에 이러한 질서 없이 혼란한 이런 그러나 과학기술은 인간의 지능이 고도로 발달되는 신의 영역까지 찾아가는 이런 어떤 거로 봤을 때 그런 시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이런 과학기술 혁명이 종교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종교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은 학문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한테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주는 메시지는 없는 거예요.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데 이 거래하는 데서 이 과학기술 우리 주변을 끌고 나가와 있는 어마무시한 이 과학기술이 과연 어떤 식의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럼 이런 첨단의 과학기술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볼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하나님 속에는 못 들어가지만은 옆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이라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어떤 그 언어들을 우리가 다 모아서 한번 옆에서 비춰보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오늘 그 대화를 하는 거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한번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해보는 거죠.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런 기회를 갖는 시간이 된다고 봅니다. 지구가 거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꾸로 보는데 동원산업 참치잡이하는 원양어사는 동원산업이 있어요. 동원산업의 김재철 회장은 자기 사무실에다가 지도를 거꾸로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동에 가면 동원산업 그 건물이 있는데 거기 1층 로비에 들어가게 되면 큰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도 역시 세계 지도를 거꾸로 걸어놨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참치잡이가 나가갖고 할 때 지구 전체를 돌지 않습니까? 돌 때 이 각도 저 각도가 나오는데 우리는 매냥 정해진 각도에서만 지도를 본다는 거죠. 그 지도 속에서는 아이디어가 없다. 지도 속에서는 미래가 없다. 앞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한번 거꾸로 보자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생각들도 한번 뒤집어서 하나님 쪽에서 한번 바라보는 쪽.
한번 갔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지도를 거꾸로 한번 봤습니다. 이 지도를 거꾸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갇혀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쭉 저기 이제 동남아시아로 해서 쫙 뻗어나가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타이완 이런 데 꽉 갇혀져 있는, 이 호수에 갇혀져 있는 고립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대양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그 꿈의 어떤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폐쇄적인 나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최근에 미국하고 일본이라든가 유럽에서 의외로 많이 팔리는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구본이에요. 지구의라고 하는데 이게 은근히 많이 팔리는데요. 갑자기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물어봤더니 아이들한테 선물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 선물하고 할 때 선물용으로 많이 나간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도만 보고서는 살 수가 없다. 지구의를 보면서 이거 돌려보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구의를 보게 되면은 입체적으로 생각이 가능해진다. 지구본을. 또 하나는 역동성이 느껴진다. 지구본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입체적인 시각, 역동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지구본이 필요해서 지구본 선물을 많이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자녀분한테 또 좋아하는 분들한테 한번 조그맣고 크고 여러 가지 지구본이 많습니다만 지구본 선물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한번 너 앞으로 말이야 역동적이고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래야지 이 새로운 세기,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기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남보다 앞서서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전할 수 있겠죠. 여하튼 이렇게 지금 우리 시대는 지구를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왜냐하면 세계가 그만큼 가까워졌어요. 쉽게 얘기해서 매주 토요일 날 한때는 여의도에서 이제 폭죽놀이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폭죽놀이 하게 되면 폭죽 터지는 시간에 애들이 그걸 찍으면서 휴대폰 찍으면서 바로 카톡이라든지 해서 뉴욕에 있는 아니면 런던에 있는 자기 친구라든가 친척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동시대에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패럴렐 리얼리티라 그래요. 리얼리티라는 게 현실 아닙니까? 패럴렐은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이 같은 시간에 느낀다는 거예요. 장소는 달라도. 그러니까 뉴욕에 사는 사람이나 이 사람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과거에는 나비 효과라 그래갖고 뉴욕에서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면 바람이 커져갖고 서울에 올 때는 폭풍이 돼서 온다. 점점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커지면서 온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주식 가격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바로 몇 시간 후에 동경에서 이제 시간차로 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태평양 건너가고 옵니다. 이제 시장이 열리기 시작해요. 첫 번째 뉴욕에서 딱 열리게 되면은 오면서 호주에서 열리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열리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열리고, 홍콩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쫙 넘어가거든요. 똑같이 움직이고 가요. 이렇게 이 시대는 이 지구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에 모든 일이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린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 책, 영어 책, 일본 책, 잡지, 신문 다 나오는데, 지금은 의외로 이렇게 과학기술과 산업에 관련 책들과 출판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이 출판물이란 것은 그 시대를 상징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은 대개 대형 서점을 많이 돌아다닙니다. 서점에 딱 들어갔을 때 서점에 책이 배치된 걸 보게 되면 그 시점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이 산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중시 여기는구나. 이것이 하나의 흐름이다. 아니면 연말에 책이 쫙 깔리게 되면은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겠구나 라고 유추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란 것은 이런 책의 서적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시대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로서 어떤 시대를 앞서 나가는 선행 지표가 될 수도 있고 시대와 같이 갈 수 있는 동행 지표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시대가 좀 지났지만은 그것을 다시 정리해주는 후행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여하튼 시대의 지표를 나타내는 게 이제 출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출판이 지금 과학기술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그 히브리 대학의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교수인 유발 하라리가 이제 호모사피엔스하고 이런 거 책을 썼지만 그것도 과학 책이거든요. 그다음에 총균쇠라고 하는 책도 몇 년 전에 나왔지만은 그런 책도 그렇고 이런 책들이 과학과 관련된 건데 이런 과학기술 시대를 갖다가 증명해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좀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매년 1월 달이 되면요.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면 유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또 세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권력을 갖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대개 1월 달을 굉장히 중시 여겨요. 왜냐하면 1월 달에 두 가지 행사가 세계에서 열려요. 하나는 매년 1월 둘째 주에 열리는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세스라는 게 있어요. 라스베가스의 세스는 CES인데 그게 52년이 됐어요. 뉴욕에서 열렸던 거는 라스베가스 넘어왔는데 그건 뭐냐면 국제 가전제품 전시회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전제품이 새해에 2019년 그럼 2019년 1월 9일서부터 열렸다 그러면 2019년에는 전 세계 가전제품이 어떤 게 유행할 것인가 해갖고 미리 컨셉트용으로 세계의 유력한 기업들의 제품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소개를 해요. 그 가전제품 전시회. 그 다음에 1월 말에 가면 마지막 주에 가면은 스위스의 그 다보스라고 하는 알프스산 밑에 그 휴양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려요. 그거는 이른바 다보스에서 열린다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의 지금 과학 전쟁 속에서 기술 경쟁 속에서 어떤 기술이 나와서 세계를 장악을 할 것인가가 관심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가전제품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자동차도 가전제품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자동차도. 왜냐하면 자동차가 지금은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의 라이벌이 전에는 도요타 자동차고 폭스바겐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종을 내놓고 이것이 올해 어느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 자동차 시장 마켓을 정해놓고 마켓 논아먹는 시장 몫을 논아먹는 게임이었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소프트화가 돼버려요. 자동차가 이제 무인화가 되고 자동차가 전부 전자화가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이제 스스로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자동차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만드는 사람보다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자동차를 그게 다 움직여요. 운전사가 할 수 있는 길은 드라이버가 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자동차업계에서는 우리는 제주는 곰이 넘고 누가 돈 버느냐? 그러면 현대자동차라든가 도요타 자동차라든가 폭스바겐은 곰바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곰이 된 거고 돈은 누가 보냐? 구글하고 아마존하고 아니면 마이크로가 보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시대가 된 거예요. 또 하나의 라이벌은 뭐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버라는 게 나와요. 이제 공용 택시죠. 우버가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소유 개념에서 이용 개념으로 바뀌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안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 전체가 작아져요. 이른바 공유 경제예요.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의 라이벌은 도요타, 폭스바겐이 아니고 현대자동차 라이벌은 구글이고 우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의 개념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세스에서 가전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자동차 전시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자동차가
이제는 가전이라고 다른 바 없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 내연기관이 필요 없이 전부 다 배터리로 가지 않습니까? 연료전지 같은 거로 엔진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이제 들어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동차 선전할 때 자동차는 모바일 디바이스라 그래요. 움직이는 그냥 기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광고를 할 때 뭐냐, 자동차 내 주머니에 있는 자동차라고 해요. 오토모바일 in my pocket이에요. 이제 자동차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는데 그 끌고 나가는 기술이 뭐냐 봤을 때 이 기술들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AI, IoT, 빅데이터, 로봇, 3D 프린팅, 그 다음에 또 핀텍이라고 나오죠. 인터넷하고 인터넷 그 정보통신이 우리의 그 은행하고 결합이 돼갖고 우리의 재무까지도 전부 다 인터넷 관리해주는 핀텍이라는 것도 나오고, 핀이라는 건 뭐냐면 파이낸셜이고 테크놀로지는 IT인 거죠. IT하고 파이낸셜, 재무 같은 게 맞물려 갖고 하는 그 경제 현상을 핀텍이라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블록체인 아시지 않습니까? 블록체인 해갖고 요새 블록체인 코인만 알아요. 투기용으로.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막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한 내역들이 다 남아갖고 누구든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기서 퇴출당해갖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블록체인이 나중에 그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없어져요. 화폐 발행할 능력이 없어지고 자기들끼리 더 신용도가 더 높아져요. 우리가 위키피디아 아십니까?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님이, 아버지가 돈을 좀 갖고 계셔갖고 우리 애들 공부 잘하라고 하려면 꼭 백과사전을 사줘요. 제일 좋은 백과사전이 그냥 동네에서 쓰는 건 동아백과사전이지만 제일 좋은 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에요. 며칠짜리. 지금 그게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위키피디아를 들어가게 되면 위키피디아라는 사전이 있어요. 들어가게 되면 쳐서 들어가게 되면 다 나와요. 근데요, 그것은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그거를 만질 수가 있어요.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장난치는데 장난치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되면 누가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올려요. 거짓말을 올리게 되면은 딴 사람들이 막 들어와 갖고 이거는 거짓말이다, 틀렸다가 말고 몰아내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요. 깨끗해져요. 그래서 정말 정제된 좋은 정보만 올라가거든요. 이거 다 편집 능력이에요. 우리는 다 백과사전의 편집자가 되고 백과사전의 저술가가 되지만은 정확한 지식, 고도의 지식을 넣지 않고서는 거기 들어가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 사회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테니카보다도 영국에 나온 그 유명한 브리테니카보다 훨씬 더 양도 많고 훨씬 더 질이 좋은 백과사전이 인터넷에 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그러면 왜 4차라고 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그 올해가 마침 그 과학기술이 지금 이번 달은 과학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의 행사도 있고 상도 주고 이제 그러는데, 올해가 과학기술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해입니다. 무슨 해냐면 아폴로 우주선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가 50년 되는 해예요. 인간이 저 개수나무 옥토끼가 있는 데를 갔다가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를 발견한 거죠. 가서. 그래서 과학기술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해외 저기 우주로 도전해 갖고 인간이 이제 달에 도착한 게 50년이 된 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그 50년 된 해가 된 지금 어떻습니까? 50년 전에 처음으로 올려놔 지금은 이제 우주의 자원까지 개발하겠다 그러고 우주 무기 전쟁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주로 이제 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주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그 시대가 열렸고, 또 한편으로는 멘델레프라고 혹시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싫은 우리 과학 공부 중에서 화학 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학하게 되면 무조건 주기율표라는 거예요. 주기율표.
주기율표가 뭐냐면 원소가 있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우리의 물질을 이루는 원소 단위가 있는데 처음에 제일 가벼운 게 수소, 헬륨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표로 질서정연하게 성질별로 모아놓은 게 주기율표예요. 이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멘델예프라고 하는 드미트리 멘델예프라고 하는 러시아 학자입니다. 러시아 학자가 그것을 만든 지 150년이 되는 해요. 그러면 그래서 화학이 발전돼. 그 화학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산업에서 화학이 돈이 되는 이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동차에 있어서도 수소 연료 자동차가 간다면 거기 들어가는 수소 연료 같은 게 전부 화학으로 나오거든요. 화학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150년 전에 50년 전에 아폴로는 우리를 더 멀리 더 넓게 우주로 향하게 만들었고 150년 전에 만들었던 그 주기율표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더 편리하고 더 풍요로운 화학의 시대를 여는 거죠. 화학 경제 시대를. 이렇게 올해는 이런 주목될 만한 과학의 시대가 이제 나고 하는 과학의 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선 4차가 되려면 1차, 2차, 3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1차 혁명서부터 시작할게요. 1차 혁명은 농업혁명에서 공업혁명으로 가는 시대입니다. 농업이 전 세계가, 전 인류가 오랫동안, 나중에는 이제 제가 전체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는 농업에서 공업으로 바뀌는 그 시점이 1700년대 중반서부터 1800년대 가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은 영조 정조 시대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1차 산업혁명인데,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영국에서 일어나요. 영국이 근데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배도 필요하고 많이 움직이는 것들이 필요해져요. 이제 전송 수단이, 이동 수단 같은 게. 그래갖고 거기서 스팀이 개발돼 갖고 이제 증기기관차가 나오고 증기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나오면서 세계가 한 바퀴 확 바뀝니다. 물류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 공업혁명이 일어나갖고 하는 이제 공업이 발달돼가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가 우리는 1차 산업혁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로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굴되고 섬유, 염료 이런 것들이 발달되죠. 그래서 결국은 근데 영국이 그 1차 산업혁명을 일으켜갖고 부강하게 되지만은 꾸준히 지속되지 못했던 것은 자기들이 그거를 나눠 먹지 않고 혼자 먹고 독점하려고 하다가 특허 같은 걸 이용해서 독점하려고 하다가 다 뺏긴 거죠, 나중에. 그래서 드디어 이 기술들이, 이 실력이 프랑스하고 독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시대가 1차 산업혁명이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쭉 이제 그 시대가 이어져 가고 발달하다가 1800년 말에서 1900년 그 초에 이제 2차 산업혁명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뭐냐면 전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시대는 미국의 시대입니다. 전기가 나오니까, 전기가 에디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에디슨이 만든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이에요. 지금까지도 GE가 있는데 그게 에디슨이 만든 겁니다. 지금은 GE가 망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시대에 그렇게 정확하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100몇 년 된 회사가 드디어 또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나오고 1900년이 되게 되면 이제 드디어 라이트 형제가 이제 비행기를 이제 만들게 되고 1908년에 드디어 포드 자동차가 나옵니다. 그 포드 자동차가 나오는 그 포드 자동차 모델을 T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뭐냐면 보통 자동차 한 대를 살려면은 3년치 월급을 모아야지 자동차 한 대를 샀는데 이제는 중산층한테 간다 그래서 1년치 월급을 모으게 되면 자동차 한 대끔 사게끔 하겠다 해서 만든 자동차 대량 생산. 그래서 이 2차 산업혁명 시대는 1900년 들어올 때는 대량 생산, 이른바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하고 막 생산되는 그 시스템이 나온 거서 경영학에서는 경영혁명이 일어나고 공학에서는 이런 대량 생산 시스템,
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에너지 혁명. 그러니까 결국은 1차, 2차, 3차, 4차는 에너지 혁명이고 노동 혁명이에요. 노동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원 같은 데서 마당에서 들판에서 농사 짓다가 갑자기 간의 수공업으로 와서 공장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 1차전. 2차에서는 완전히 자기가 조리원처럼 앉아가고 쭉 앉아서 조립공으로서 일하게 되는 이런 그 시대를 맞게 되는 거죠. 노동의 일하는 방식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것이 또 이어져 오다가 드디어 70년대 오게 되면 컴퓨터가 나와요. 컴퓨터가 나오고 이제 90년대 가서는 이제 인터넷이 나오고 하면서 컴퓨터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정보통신 혁명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보통신 혁명에서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공장 자동화인 거죠. 공장이 자동으로 되게끔 하는 것들이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본다면은 그것이 이제 한 40년 끌고 왔습니다. 한 45년 이렇게 끌고 오다가 갑자기 2016년 1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보스 포럼에서 첫 번째 선언을 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 발표를 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냐? 그랬더니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 정보통신혁명에서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데 똑같은 정보통신인데 이것이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느 기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는 사회혁명까지 일으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거죠. 너무나 쉬운 얘기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의 사회혁명 바꿀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부부가 아침에 일어나거나 자거나 자기 전에 할 때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서로가 카톡을 교환합니다. 서로 얘기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잘라 그래. 그러면 잘 자. 난 조금 이따 잘게. 내일 뭐 있어? 내일 별거 없는데 일찍 들어오세요. 뭐 이거 서로 그러는 거예요. 딴 방도 아니에요. 같은 침대에서 같이 나란히 있으면서 자기 별도로 얘기하다가 궁금해지면 지금 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혁명 아니겠어요? 이 휴대폰이 사지가 돼버린 거예요. 나의 연장이 되고. 그래서 적어도 4차 산업혁명을 잘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를 따질 때 뭐냐면 자기가 펼쳤을 때 몸을 펼쳤을 때 행동 반경에 휴대폰이 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따지거든요. 적어도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은 지금 젊은 애들은 던져놓은 게 아니라 아주 안고 자요. 가슴에 안고 잡니다. 자기의 머리고 자기의 손발이고 자기의 내장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다가 네이티브라 그래요. 네이티브 인터넷이라 그래요. 인터넷 네이티브랑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5m, 3m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더 젊은 분들은 뭐 손 앞에 있겠지만은 여하튼 이러한 그 시대인데 4차 산업혁명이 갖고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 혁명을 일으키는 기술들이 과거의 여러 가지의 컴퓨터에서 이런 인터넷 기술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뭉쳐져요. 융합이 돼요. 그래서 기술의 융합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융합된 기술이 그러니까 IoT도 그렇고 AI도 역시 인공지능도 기술이 한 기술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는 기술들이 모아져서 우리들한테 사회혁명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삶의 질을 확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정보통신의 선거라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바마 때 이제 보면은 이제 2002년 이제 오바마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십몇 년을 보면 그때부터 처음에 이제 부시하고 이제 붙었을 때 보면은 부시하고 처음에 그러니까 1900 몇 년도에 붙었을 때 2002년인가 붙었을 때 부시하고 고아라고 하는 데 붙었어요. 민주당 공화에 붙었을 때는 홈페이지 갖고 붙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 갖고 홈페이지에 서로 잘난 척하고 막 서로 양측을 욕하고 하면서 했는데 그러다가 유튜브로 가요. 유튜브에서 막 험담을 해요. 유튜브 가고 떠들고. 근데 유튜브가 자칫하게 되면 독이 돼서 돌아와요. 말을 잘못하게 되면 가볍게 하거나 상스러운 얘기를 하게 되면 역으로 돌아와갖고 지지율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쭉 이제 그런 식으로 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이제 웹사이트에서 싸움 붙어요. 그러다가 오바마가 대통령 될 때는 오바마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오바마가 인터넷을 통해 갖고 돈을 모아요. 그러다 크라우드 펀딩이라 그래요. 클라우드 펀딩. 클라우드라는 게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컴퓨터에다가 던져놓고, 야, 내가 지금 정치하려면 정치 자금 좀 주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십시일반에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처럼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그 컴퓨터 속에서 돈이 모아져서 오바마한테 정치 자금이 돌아왔는데, 클라우드 펀딩인데 역대 정치 자금이 가장 많이 모인 게 오바마 때예요. 그냥 가서 출판 기념회 하고, 여기서 출판 기념회 하고 오면 인사하고 돈 봉투 집어넣고 가서 또 우리들한테 온라인으로 돈 붙여달라, 10만 원 붙여되게 되면 1년 후에 면세해 준다. 이런 정치 자금 모으는 게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갖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트럼프가 이번에 됐을 때는 그래서 SNS 갖고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트위터 갖고 해요. 장관을 임명할 때도 지금부터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대변인이 나와서 아무의 장관은 누구로 임명하고 해서 그 사람이 유능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고 침대에서 트위터를 하면서 오늘부터 누가 일하기로 했어요. 아무 장관으로 툭 날려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몇백만 명이 그걸 보면서 쫙 터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장관이 아무리 값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트위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사람 날리는 것도 그래요. 오늘부터 저 사람 백악관에 출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날아간 거예요. 근데 트럼프만 그러느냐? 제일 많이 쓰는 게 인도의 모디 총리가 제일 많이 써요. 두 번째가 누가 쓰냐면 시진핑이가 더 많이 써요. 뭐 이런 식으로 요새 세계 지도자들은 그런 트위터라든가 이런 걸 많이 써. 우리로 얘기하자면 카톡을 많이 쓰겠죠, 그렇죠?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쓰겠죠. 그 SNS를 통해 갖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떴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2020년에 미국의 대선은 그렇죠? 뭐가 될 것이냐? 어떤 정보통신이 될 것이냐고 세계에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5G가 될 것이다. 새로운 통신망, 5, 요새 유행하는 5G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AI가 또 도와서 분석을 해줄 것이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텔레그램 같은 것이 나올 것이다. 인스타그램이라고 요즘 그 그림 띄우는 게 있습니다. 또 젊은 애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이런 기술들이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싹 다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4차 산업이다. 그럼에 따라서 우리 일하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거죠. 자, 지금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가 여기는 영어로 썼는데 이제 고등교육입니다. 전문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영어로는 터셔리라고 하는데, 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제일 많아요. 지금 25살에서 34살까지의 젊은 애들을 봤을 때 학벌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우리나라가 70%가 넘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50%가 조금 안 되고, 그다음에 OECD, 세계 선진국들 모이면 OECD의 평균은 지금 40%밖에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근데 이 학벌과 학위가 이제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과거의 자기의 잣대를 갖고 미래의 우리 애들의 장래를 재단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과거의 내 잣대 갖고 우리 애들의 미래, 내가 책임만 질 미래, 우리 애들이 앞으로 더 오래 나보다 살 텐데 그 내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갖다가 내가 내 과거의 잣대 갖고 보이지 않는 애들의 미래를 갖다가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진학 지도에 열중하지만 진로 지도까지 이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연장선상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게 저는 공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중학교 때부터 문예반을 지냈고 문예반 반장을 지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영문학과 들어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할아버지 직업이 이공계 직업이어서 할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할아버지처럼 이공계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문과를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학교 오셔갖고 이과로 돌려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과 가는데 대신에 피 보는 거 이런 거 다 싫으니까 나는 공대 가겠습니다. 공대도 수학을 제일 안 하는 공대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재료공학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리고 졸업하고 대학원도 마쳤어요. 여전히 허전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진로는 내가 택하게 돼서 저는 신문기자를 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거길 버리고 안 가고 다시 시험을 봐서 인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인문사회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인이 된 거죠. 그 언론인이 돼갖고 경제기자를 했는데 경제기자하고 경제기자를 들어갔더니 신문사 편집국장이 첫날부터 공과대학 출신 얘 과학부로 보내. 그 또 과학부 가서 또 그거 싫어서 왔는데 또 보내요.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운명 가운데서 결국은 박사학위를 과학 쪽으로 공학 박사를 받게 되고 지금 공학부에 있으니까 그 운명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대로 그냥 간 거죠, 이제 결국은. 그러나 제가 인문학을 이제 한 인문적 소양을 갖게 된 거죠. 30년 동안 하면서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왜 대한민국은 15, 16만 되면은 문과가 가려갖고 세상의 지혜의 절반을만 배우고 절반을 어두컴컴한 게 가다 버리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인문학적 소양을 버리고 이과는 그저 이과 수학 국산사자 이것만 가진 거예요. 그렇죠? 운미실까지는 안 가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계사를 안 배우고 왜 우리는 지리학을 안 배우고 왜 그래야 되냐. 그럼 문과 하는 애들은 왜 생물학을 나 생명체인데 생물학을 배워야죠. 내 몸에 관해서 내 주변에 관해서. 그걸 왜 안 가르쳐줘요? 생물, 화학, 물리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걸 안 가르쳐주고 인생의 절반을 갖다가 왜 컴컴하게 한쪽 눈을 닫고 살게 하느냐. 그래서 문과학과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우리나라 교육부는 못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엄청난 시장이니까 규제니까. 여하튼 시대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것 갖다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신문기자라면서 평생 그 촉박감 속에 살았어요. 마감 때문에. 근데 늘 오늘도 이렇게 올 때 1시간 정도 이렇게 촉박감을 갖고 와서 1시간 빨리 맞춰야 되겠다 했는데 아까 목사님이 어머니 기도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주 기분이 나태해지는 게 넉넉합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요거까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다 그래갖고. 대한민국의 경제는요, 요 왼쪽에 광교라고 찍혀 있는 그 그림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쪽 축은 저 구로라고 써 있는 축이 있어요. 저거는 이제 인천, 부천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구로서부터 시작해갖고 양재로 넘어와서 그것이 판교로 해서 광교로 해서 이제 저쪽 기흥 동탄 기흥으로 넘어갑니다. 이 라인이 저는 IT 라인이라고 그래요. 정보통신 라인. 이 라인이 있고 또 한 라인은 성남에서부터 시작해서 판교로 해서 광교로 해서 이른바 화성까지 가는 그 라인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BT 라인, 바이오 라인이라고 그래요. 생명공학 라인. 그 왜 이 라인이냐면 이 IT 라인에서 구로에서부터 기흥 동탄 기흥에까지 이르는데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기업은 거기 다 있어요. 삼성전자서부터 LG전자, SK에서부터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적어도 정보통신 강국 코리아라고 한다면은 저 라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성남에서부터 화성, 성남에는 뭐가 있냐면 과거에 이제 성남 단지인데 거기는 의료기기를 많이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판교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있고 광교가 있고 그다음에 화성에 가면 향남 제약단지가 있어요. 근데 저 성남서부터 화성에 이르기까지 그 라인에 대한민국의 제약회사 20대 제약회사 중에서 18개가 저 안에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저 X라인에 다 속해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경제는 거기서 움직여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보는데 문제는 그럼 대한민국 확장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래서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전체 지도를 보게 되면 남한 지도를 보게 되면 거기에 전국이 테크노파크, 테크노폴리스라는 거에서 과학단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28개가 있고 또 지난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만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똑같은 지역에 28개가 또 포진하고 있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테크노 벨트로 돼 있다. 대한민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모든 그림은 뭐 열차도라든가 철도망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망이라든지 아니면 문화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화 역사 탐방 이런 것들만 있지만은 과학기술 산업 쪽으로 봐서는 이러한 그림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테헤란밸리가 있습니다. 저 그림이 빌딩들이 있는 게 테헤란밸리예요. 테헤란밸리는 우리가 어디를 테헤란밸리라고 하냐면 지하철 강남역이 있어요. 강남역서부터 쭉 넘어가서 삼성역까지 가요. 넘어서 삼성역까지가 4km입니다. 이 4km가 테헤란로라 그래요. 과거에 우리가 그 오일 쇼크 때 우리가 외국에서 기름을 수입했는데 기름이 없지 않습니까? 쇼크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제 석유를 많이 생산하니까 거기에 좀 알랑방구를 떨어야 돼요. 가서 싹싹 빌고 기름 달라고. 그래서 이란에 가서 기름 들어오면서 대신에 서울의 한 지역을 니네 수도 이름 붙여줄게. 테헤란로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 테헤란로를 붙여주고 지금도 편말이 있고 대신에 이란은 그래 고맙다. 그럼 우리도 해줄게. 그래서 테헤란에 가면 서울로가 있어요. 서울로가 있는데 서울로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아주 그냥 한적한데 아주 근데 우리는 테헤란로가 너무 번창한 최고의 번창한 데가 된 거죠. 테헤란로 그 테헤란로에 거기에 양쪽으로 골목골목에 한 4,000개의 벤처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는 곳인데 최근에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하라든가 이런데 어느 업자가 그 통째를 빌려서 칸막이를 쳐요. 그래서 1인 창업자 들어와, 2인 창업자 들어와. 그래서 1인 창업자 30만 원 내 한 달에. 그 30만 원 내고 자기가 혼자서 일을 하는 거예요. 2인 창업자 들어와, 3인 창업자 들어서 이거 갖다가 쉐어링 오피스라 그래갖고 공유 오피스,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60평 정도 되면은 기업이 한 10개 이상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지역도 싸게 임대해서 좋은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공유 오피스가 생기면서 테헤란밸리가 새로 뜨는 거예요. 과거의 테헤란밸리는 벤처 극성기 때 DJ 정부 때는 테헤란밸리가 엄청 떠갖고 막 들어왔는데 다 망했어요. 망하니까 어떻게 들어왔냐면 거기에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쫙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나가고 지금 벤처기업들이 쭉 들어와서 이제 포진하고 있어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마곡 가보셨죠? 5호선 타고 가면 마곡 가면 마곡 테크노밸리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요 테헤란 테크노밸리 4km가 되고 또 하나는 우면동에 연구개발 특구가 있어요. 우면동 가보셨죠? 우면동 가시게 되면 거기에 KT 연구소, 삼성 연구소, LG 연구소 있습니다. 거기가 대기업들, 대한민국의 R&D를 끌고 나가는 적어도 정부의 R&D 자금이 연간 한 20조 원 되거든요.
20조 원 되는데 삼성전자의 R&D가 16조 원이에요.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정부 R&D는 월급 주는 것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돈 하게 되면 정부 전체의 연구개발비보다도 삼성전자 한 군데의 연구개발비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민간 쪽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끌고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거기 있는 게 우면동입니다. 우면동은 그래서 서울에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을 해줬어요. 두 번째는 마곡 테크노밸리입니다. 마곡 단지가 한 20만 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가 LG가 개발하면서 한 20%는 LG 연구소가 하고 나머지는 코롱이라든가 롯데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의 R&D 센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새로운 R&D 센터가 열려가 거기가 연간 한 7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젊은 애들이 고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게 완공이 되면은 저게 한 2020년, 21년 완공이 되면은 한 10만 명 정도가 드나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용산 전자상가 벤처단인데 용산 전자상가의 뒷부분, 과거의 용산 그 허름한데 그게 다 나가면서 거기에 이른바 이제 창업 회사들이 쫙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디지털 대장간이라고 합니다. 모습은 대장간 모습인데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디지털 돼 있다. 그래서 디지털 대장간이라는 거로 해서 용산이 지금 커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성수 테크노밸리. 성수역에서 4번 출구 나가면 보십시오. 거기가 전부 구두 만들고 하는 데인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오는 빵집이 돼 있으면서 그 뒤쪽으로 가게 되면 전부 벤처 기업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그 성수도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성수야말로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노후가 되면서 쫙 빠지고 새로 된 건물이 되고 하면서 벤처 단지로 새로 이제 변모하게 되는. 그다음에 상암 DMC. 상암은 역시 가게 되면은 방송국이 다 들어와 있죠 거기에. 방송이 들어오면서 소위 미디어, 새로운 미디어 산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엔터테인먼트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또 하나는 이제 홍합 테크노밸리. 홍합 테크노밸리는 뭐냐? 홍대하고 이제 합정동은 홍합 테크노밸리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이제 주로 이제 K-팝을 중심으로 한 이런 여러 가지 주로 엔터테인먼트,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합 테크노밸리가 발전되고 있고 또 하나는 가상구로 벤처파크. 구로공단 가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길 잃어버려요. 너무 호화로운 화려한 그 빌딩들이 많고 그 안에 젊은 애들이.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 같은데 가끔 이제 시간 내서 갑니다. 그러면 거기 광장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쫙 있는데 그게 광장 대화야. 아고라 포럼입니다. 앉아갖고 얘기하면은 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그러면 나 무슨 일 하고 있다. 너 무슨 일 하고 있니? 그렇다. 그럼 우리 셋이서 한번 해볼까? 바로 회사 차리고 해요. 이른바 아까 학벌과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이제 이른바 기그 이코노미라는 게 기그 이코노미. 기그라는 건 GIG라는 뜻인데 1인 창업이에요. 1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취직을 안 해요. 안 하고 난 전문가예요. 집에 있어요. 그러면 뭐 하는 작업하는 기업에서 전화를 해갖고 내가 이거 작업하는데 한 달간만 도와줘. 한 달간 얼마큼 줄게. 계약을 맺어서 한 달 동안 딱 해주고 돈 탁 받고 전문가니까 많이 받아요. 그리고 놀아요. 또 있으면 또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른바 프리랜서 이코노미가 생겨요. 프리랜서 이코노미.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되려면은 사대 보험이 돼야 되고 세제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제도가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러한 자기 좋아서 매니악들이 경제활동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경제에 뒷받침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정부가 할 일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창조력을 가진 그런 젊은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해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죠. 정부가 돈 줘서 막 키워주는 게 아니라 그건 알아서 자기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도와주는 그런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서울시도 보면 그래요. 제가 박원순 시장한테 그랬어요. 언젠가 만나갖고, 시장님 자꾸 뭐 이벤트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그것도 하지만 무슨 서울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서울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이제는 경제가 일본하고 한국과의 경쟁, 한국과 중국의 경쟁 아니다는 거예요. 세계의 경쟁은 이런 경쟁이 아니에요. 이제 서울과 베이징의 경쟁, 서울과 도쿄, 서울과 이런 뉴욕의 경쟁도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은 판교와 실리콘밸리, 판교와 중국의 중간촌, 판교와 일본의 시부야, 이런 데하고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른바 그거다 클러스터라 그래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오골오골 몰려 있는 것들. 이 집접 단지인데 이런 클러스터들의 경쟁력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대신해 주는 거고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개념은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클러스터의 경쟁은 어디서 나오느냐? 한 사람의 경쟁력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그 인재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느 대학에 나와서 뭘 전공을 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인재는 뭐냐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가천대학에서요, 최근에 AI 인공지능에 대한 학과를 대학원을 만들면서 교수를 뽑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뒤져보니까 교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원자도 없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찾아갔어요. 네이버에 찾아가고, 네이버에 있는 그 사람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은 좀 우리 학교로 보내라. 아무래도 기업에 있는 것보다 대학 교수, 정교수 되는 게 낫지 않을까? 보내달라 그랬더니 구글에서 뭐라 그러냐면 한 명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1200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퇴짜 맞았어요. 오히려 학교에서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보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삼성전자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 말고 중간쯤 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좀 나이 먹어서 승진에 조금 불안해하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을 교수로 쓸 테니까 해달라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2만 명이 부족한데. LG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아예 담당자가 없어요. 그랬더니 왜 여기는 안 하냐 그랬더니 아예 미국에 가서 리크루트하고 있대요. 필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재 양성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지금 교육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 적재 공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력 정책에 있어서 인력에 있어서 인재에서 미스매치, 공급과 수요가 완전히 어긋난 이 시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서울공대 대학원이 2년째 전 대학원이 미달입니다. 카이스트가 올해 미달이에요.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거기서 배워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벤처 차리고 나간다거나. 스카이캐슬 하지만 스카이캐슬이 갖고 오는 것은 과거형이라는 거죠. 과거형. 미래에는 다른 거예요. 서울공대가 그 괜찮다고 하는 서울공대가 탑 클래스의 서울공대 대학원이 전과가 미달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실제 상황입니다. 왜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밑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대요. 마곡단지가 이렇고요. 판교의 저녁 모습입니다. 제가 판교에서 3년 동안 판교를 이제 경기과학진흥원장의 소속이 판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를 관리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판교를 이제 키우는 건데 제가 3년간 판교에 있으면서 판교에서는 IT를 키우고 이제 광교에서는 이제 바이오 쪽을 해줬는데 특히 판교를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판교의
성공 사례를 갖고 제가 초청을 받아갖고 해외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정부 초청 받아갖고 러시아 가서 판교의 석세스 스토리를 갖다가 성공 사례를 강연도 하고 러시아 방송에 나와서 떠든 적도 있고, 또 중국 중간촌에 초청 받아갖고 제가 가서 성공 사례도 발표한 적도 있어요. 와르샤바도 갔었고 뭐 많은 사람들 와서 했습니다. 왜 판교인가? 판교는 저희가 20만 평이에요. 20만 평인 보통 4년제 대학, 보통 대학 이제 중간치 되는 대학의 평수입니다. 한 20만 평 되는데 거기에 지금 7만 5천 명이 아침으로 출퇴근해요. 7만 5천 명이. 그 7만 5천 명의 80%가 20대에서 30대예요. 그다음에 거기 25%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 있는 기업의 수가 1200개예요. 거기서 생산되는 매출액이 연간 80조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하나가 연간 80조 이익을 내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지만 삼성이라고 하는 데는 대기업은 한 번 들어가면은 그냥 탈락 아니면 꾸준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업의 고용의 그 유동성이 떨어져요. 거기 들어가면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런 데는 계속 들락날락 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옮겨가면서 막 일이 벌어지니까 이른바 고용의 유동성이 큰 거죠. 고용의 유동성이 크다는 것은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뭔가 사회의 변화 역동성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보다 규모는 크지 않아도, 그러나 삼성보다도 사회적 임팩트는 더 크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하튼 이러한 판교가 지금 왜 판교가, 여기에 있는 애들은 보게 되면 학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일반적으로 봐서 좋지가 않아요. 매니악들이 많아요. 중졸들도 많아요. 고등학교 중퇴 엄청 많습니다. 많습니다. 걔네들은 하나에 빠진 매니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판교 서당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기존에 이제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한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데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SK도 있고 KT도 있고 이런 이제 넥슨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공공기관인 저희가 들어가서 다 도와주면서 우리도 만들기 위해서 연간 570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570개를 만들어 갖고 그거 갖다가 큰 도표를 만들어 갖고 정해 놓고 다 들어와라. 유료 무료 코스 했어요. 거기다가 해보니까 아이들이 몇 가지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매니악들은 자기가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의 실력을 좀 더 낮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술 클래스를 갖다가 높여주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 판교는 정확해요. 어떤 클래스에 진입했다 그러면 연봉이 달라집니다. 룸이 넓어져요. 자기가 뛸 수 있는 게. 그래서 걔네들은 하려고 그래요. 또 한 측면은 뭐냐면 공부를 안 했잖아요. 공부 안 했으니까 학위를 따고 싶어요. 학사학위도 있고 석사학위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학위 따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득을 해갖고 경희대학교하고 아주대학을 결합을 시켜서 대학원 코스를 만들었어요. 직장인용 대학을. 그래서 양쪽으로 했는데 경희대학의 강점, 아주대학의 강점에서 같이 이제 대학원생을 이제 키우게끔. 그래서 570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한쪽은 학위를 딴 사람 아니면 업그레이드 할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돌고 있는 거죠. 거기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제는 애들을 이렇게 해서 한 방향으로 너는 지금부터 전자공학, 컴퓨터만 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폭넓게 시켜야지. 대표적으로 미국의 가장 인기 좋은 대학이 올린 칼리지라는 OLIN 칼리지, 올린 칼리지 공과대학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0년 됐나? 이 대학이 이제 매사추세츠 이제 MIT 근처에 있는데 올린 캠퍼스는 가면은 이공계 교육을 그렇게 전공이 없어요. 거기는 4년 졸업할 때까지 없이 가면은 독서를 엄청나게 시켜요. 학교가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혀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른바 소양교육.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높은 지식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살아갈 때 직장인으로 살아갈 때 이 정도는 소양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교육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또 뭘 시키면 앙트레너포레너십 해갖고 네가 창업을 하게 되면 넌 기업이 창업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라고 하는 창업의 그런 그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삼각틀 속에서 하나는 옛날 책서부터 책을 많이 읽는 거 고전서부터 해갖고 고전이란 것은 어렵죠. 그래서 고전을 읽으면 고전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고전은. 근데 그거를 고전시키면서 읽혀주는 거예요, 이게. 그거 읽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소양교육을, 이공계 소양교육을 시켜주고, 하나는 앙트레프레 시키고, 가운데는 뭐냐면 사회공헌. 사회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기여하면서 살 것인지를 가르쳐줘요. 이 네 가지 틀 속에서 가르쳐주고, 딱 4년 졸업하게 되면은 입도 선매 무조건 하버드, MIT 가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 공부 잘하고 필요 없어요. 거기 전공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걔네들은 가게 되면은 이제 다 아는 거 너무 바탕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지식은 그때부터 쌓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거죠. 저는 판교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서 이제는 인재를 달리 봐야 되겠다. 인재 양성도 그렇고 우리 교육도 닦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지금까지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제 주변머리만 건드렸어요. 과학기술을 이렇게 보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할 때 이상하게 종교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인쇄혁명. 인쇄혁명이라는 것은 역시 그 구텐베르크의 아닙니까? 1400년대 구텐베르크가 인쇄 그 기술을 해갖고 이 구텐베르크가 투기꾼이고 술 먹고 그래서 나중에는 좀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제 근데 이제 인쇄업자니까 우연히 저거 한번 해볼까 하다가 대박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사에 남는 유명한 사람이 구텐베르크가 됐는데 구텐베르크 그때를 갖다가 우리는 과학혁명의 시대라 그래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약 한 500년 전이 되는 거죠. 그 시대에는 구텐베르크가 성경책을 활자판으로 인쇄해서 내면서 성경의 대중화 시대가 열렸어요. 대중화 시대. 그래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제1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세기 중순에서 말 19세기 초까지 이때는 이제 증기관이라든가 해가지고 교통혁명이 일어나갖고 전 세계가 증기선이 다니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영국이 잘 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영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주로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한 신학자들이 세계로 나가기 시작해갖고 당시에 스코틀랜드 네트워크 형성이 돼요. 그 여파로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불란서라든가 그 다음에 독일의 신부 성경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선교사로 나가고 세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아펜셀이라든가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 다 1800년대 그 말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적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아펜셀러하고 이 사람 들어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김대원 신부 나오고 할 때 보면은 대개가 다 프랑스 아니면 독일 신부들이었어요. 20대에 독일 신부들이 불란서 신부들이 와갖고 희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코틀랜드도 시작된 선교의 역사죠. 그 선교는 복음 전파의 가속화 시대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차 산업혁명 1900년대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아시아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1800년대 말에서부터 1900년대 가면 아시아로, 아시아 선교 시대가 열려요. 근데 아시아 선교 시대에서는 되면 이제 미국의 시대니까 1900년대는 미국의 시대로 넘어가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산업이 발달되고 경제가 발달되니까 이 사람들이 깨우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잘 사는데 안주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못 사는 거 배고픈 데 가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냐는 선교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선교 의식이 싹트는 거죠. 그렇죠? 너무 못 사는 나라에서 선교한다는, 그 사람이 선교하러 나간다는 것은 안 맞아요, 이게. 자기도 살기 바쁘잖아요.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고 자기가 물질도 갖고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랬을 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산업혁명은 아시아 선교의 전성시대가 되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시대, 70년대 넘어가면서 그때 가서는 뭐냐면 방송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성 같은 거로 막 우리 하지 않습니까? TV 같은 거 나와서.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인 그 선교보다는 자기의 종교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글로벌화 내지는 원격화 시키는 시대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한데면 4차 산업혁명은 뭐냐? 4차 산업혁명은 누가 뭐라 그래도 AI 혁명 시대다. AI는 바야흐로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 AI가 뭡니까? 2045년에 가게 되면은 이른바 싱귤레리티라는 것은 하나라는 거죠. 단일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능력과 로봇의 능력이 같아져서 드디어 뒤집어지는, 로봇 능력이 더 많아지는 그 시기를 전이점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싱귤레리티라 그래요. 그게 2045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때는 뭐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유발 하라리가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유발 하라리가 호모사피엔스를 통해서 호모데우스, 호모사피엔스는 뭐냐면 지구상에 여러 피조물들이 있었고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멀뚱한 계층이 유인원이에요. 유인원인데 마지막에 유인원이끼리 모여 살던 시기였어요. 그래갖고 그 시기가 한 6종 내지 6종 정도의 유인원이 살고 있다가 거기서 마지막으로 다 죽이고 1등으로 살아남는 게 호모사피엔스예요. 근데 호모사피엔스가 점점 더 발달해가고 드디어 어디까지 가느냐? 호모데우스라는 뜻은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호모는 인간이고 데우스는 신이고, 신이 된 인간, 거기서 대표적인 게 AI인 거예요. 그럼 AI까지 왔다. 그러면 결국은 인간이 이런 전이점까지 왔을 때 인간이 노리는 마지막에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 인간이. 마지막에 노리는 것은 불멸, 죽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행복해야 돼요. 세 번째, 신성, 홀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소울을 가져야 돼요. 근데 AI가 소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여기서 퀘스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우리가 많은 이 시대에는 과연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갖고 어떻게 성령의 그 어떤 믿음을 더 강화시킬 것이냐가 큰 과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싸움의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과학기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석해 보자면 그래요. 인쇄혁명이란 것은 르네상스서부터 14세기, 16세기 르네상스, 종교개혁 16, 17세기 계몽사상, 그다음에 이제 과학혁명,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전부 끌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이라는 것은 이 정도의 서구 문명에서는 이 정도의 파급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적어도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한 4, 5세기, 5세기까지는 인쇄혁명이 이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제 베르크보다도 한 80년 늦게
태어난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보자면은 저게 이제 처음으로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42줄로 이렇게 쓴 이제 성경인데 그게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온 성경인데 그때 발행했던 게 몇 부가 안 됩니다. 몇 부가 안 돼 갖고 전 세계에서 이제 논아가졌는데 저기 일본에 한 권이 있다 그러대요. 일본이 유럽을 통해서 그리고 주로 이제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었고 근데 첫 번째가 그렇고 그때 1455년 첫 구약 신약 성서가 라틴어판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이름을 구텐베르크 성서라고 하는데 1455년은 우리나라는 어떤 해냐면 누구냐면 단종이 자기 삼촌한테 쫓겨나는 해예요. 단종이 물러나고 세조 원년, 단종 3년 세조, 단종이 3년차 되는 해에 세조한테 쫓겨나가는데 단종이 쫓겨나가는 해 세조 원년이 1455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절대 권력의 왕권 시대가 벌어지는 이제 시대가 열리는 건데 저기는 본격적으로 신앙의 민주화가 시작된 시기니까 얼마큼 그 나라가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마르틴 루터가 저렇게 성전 앞에다가 95개조 논제라는데 95개조 반박문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반박문을 하는데 저것도 굉장히 많이 팔려나갔어요. 그리고 그게 1522년인데 그 이후로부터 인쇄판이 나왔고 그 1552년 이후 1554년까지 유럽에 30만 부라는 책이 팔린 거예요. 근데 1552년은 어떤 해냐면은 한국에 있어서는 이제 연산군이 저게 이제 중종시대인데 연산군이 이제 쫓겨나가고 이제 들어와서 화계사 수일이 화계사 이제 우리가 억불숙류라고 해갖고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누르고 유교를 번창시켰다고 하지만 왕들은 속으로는 전부 불교를 믿었어요. 비밀리에 하는데 대표적인 사찰 중에 하나가 이제 화계사입니다. 수유리에 있는 화계사를 만든 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왕권, 불교라고 하는 또 다른 신앙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을 때 저기는 완벽하게 이제는 출판 문화가 발전되면서 이제는 이제 이런 캐톨릭이 이제 완전히 이제 민족성에 와서 과연 바티칸이 장악했던 그 바티칸의 권력으로부터 민중의 권력으로 넘어오는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자면은 구텐베르크 시대 1455년부터 18세기까지 본되면은 출판물이 말이죠. 출판물이 18세기 가게 되면 적어도 10억 권 정도가 연간 출판이 돼요. 그 전에 17세기에는 한 5억 권, 5억 권 정도가 한 10억 권 정도로 한 세기 만에 거의 없었던 것이 5억 권 갔다가 그것이 10억 권으로 뛰게 되는 그래서 이런 그 인쇄혁명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아시아 시대라고 했는데요. 쭉 넘어와요, 이제. 쭉 넘어오다가 아시아 이제 시대가 열려갖고 드디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로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이제 글로 들어와요. 일본으로 들어오는데 일본은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왜냐하면 1800년대 말 되니까 1868년에 일본 정부가 명치유신을 해요. 1850년도에 갑자기 동경 앞바다에 검은 군함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대포를 쓰고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칼 쓰는 애들이 그걸 보고 기절을 한 거예요. 이거 갖다 흑선이라 그래요. 흑선, 검은 배가 왔다. 기절해갖고 가보니까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놀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그 막부 시대 이 군사 문화가 이제 안 되겠다. 사무라이 문화가 안 되겠다. 왕을 다시 옹립해서 이제는 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군사 정권이 무너지고 막부 정권이 무너집니다. 도쿠가와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왕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국왕의 시대가. 그때 열리면서 첫 번째 된 국왕이 명치예요.
메이지. 그 메이지가 돼갖고 유신을 이렇게 안 되겠다 해갖고 새로운 학문을 일으키다가 다 버리고 신식의 문화. 그래서 명추신이 이렇게, 그게 1868년이에요. 1868년에 명추를 일으키면서 그 전후로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들로 봐서는 인재죠. 젊은 인재들을 뽑아갖고 해외 유학을 시켜서 신사 유람을 시켜요.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서양 문물을 각자 보고 와서 정리해서 보고해서 그것을 제도화시키자. 그래서 교육제도, 군사제도 다 바꿉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1868년에 명추유신을 일으키는데, 명추유신의 목표가 부국 강병이에요. 나라를 흥하게 하고 군사를 강화시키자. 결국은 명추유신이란 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대한민국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통치하게 되고 아시아를 전부 다 불행하게 만든 그런 원인까지 되는 거죠. 그런 연결을 보자면은 여하튼 일본어로 봐서는 그렇게 명추유신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서는 했는데 아래서 뭔가 변화되는데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해외로부터 유명한 학자들을 모읍니다. 돈 주고 엄청나게 비싸게 돈 줘요. 심지어 신일본 제철가 일본 제철소에 독일에 있는 제철 기술자를 불러오는데, 제철 기술자의 한 달 월급이 일본 정부 장관의 3년치 월급하고 같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스카웃을 해와서 요소요소에 대학도 안 주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홋카이도예요. 홋카이도를 개발해야 되는데, 홋카이도가 원래 아이누족고 아닙니까? 그걸 일본이 통치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전부 농지로 개발해야 돼요. 농사하니까 삿포로 농업학교를 만든 거예요. 삿포로 농업학교는 지금은 홋카이도 대학입니다. 홋카이도 대학의 정신인 삿포로 농업학교를 만들어요. 그 농업학교를 만드는 농사 기술이 없으니까 미국에다 연락을 해요.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 농과대학의 학장으로 있는 이른바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사람을 모셔옵니다. 그 당시에 클라크가 50살인데 1876년이에요. 얘들은 보세요. 1876년이라 하게 되면 자기들은 자기 나라를 발전시켰다고 외국인을 모셔오면서 76년은 큰 군함을 끌고 강화도에 와갖고, 강화도에 와서 우리나라 문 열라고 수호조약을, 이른바 수호조약, 옛날에 수호조약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불평등조약이죠. 문 열고 너 해라, 문 열어라 하는 군사력을 앞세운 우리 보러 개방조약을 맺는 거예요. 불평등하게. 한편으로는 받아들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고 자기보다 낮은 나라들, 못 사는 나라를, 힘이 약한 나라를 다 억누르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일본이 폈던 거죠. 근데 저기서 보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와서 강의를 쭉 하고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갈 무렵에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요. 보이즈비 앰비셔스. 우리 학교 때 엄청 멋있다. 청년의 야망을 가져라. 이런 걸 배웠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했는데, 이 벌금 이건데, 학교 다닐 때 그걸 안 가르쳐 줬어요.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그냥 이 얘기만, 보이즈비 앰비셔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전 남녀공학을 나왔는데 여자 반에서는 걸즈는 왜 앰비셔스가 안 되느냐 갖고, 저는 사대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또 왜 보이즈라고 하냐, 걸즈라고 하나, 그래서 한번 영어 선생을 갖다가 한번 몰아세운 적도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저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삿포로 대학하고, 아니 지금도 이 대학은 이쪽 홋카이도 대학의 교훈은 보이즈비 앰비셔스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품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 사람이 근데 올 때 뭘 갖고 왔냐면은, 자기 전공책은, 저 사람 화학 전공이에요. 화학을 어떻게 했는지 비료 만들고 해서 농업 키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인데, 이 사람이 화학책은 안 갖고 오고 큰 그 배, 그거다가 큰 트레일러 같은 거겠죠? 거기다가 성경책만 잔뜩 싣고 왔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나누죠.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너 과학하기 전에 성경을 하고, 과학한 다음에 성경에서, 과학 공부하기 전에 예습 성경, 과학한 다음에 복습 성경, 이렇게 시켰어요. 성경과 과학을 같이 한 거죠.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랬어요. 거기에서 제일 밑에 있었던 첫 번째 수제자가 우찌무라 간조예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일본 이제 무교회주의자, 최근 아시아 근대사에서 가장 훌륭하다가는 크리스찬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이제 거기서 배워서, 우찌무라 간조가
일단 유학을 갑니다. 우찌무라 간조 유명한 과학자예요, 이 사람도. 근데 유학 가서 과학을 공부하고 와서는 아니다. 과학 이전에 우리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그래갖고 크리스찬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갖고 책을 써갖고 유명합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1901년에 이제 우찌무라 간조가 이제 하는데 그 당시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함석헌, 김교신 이런 사람들이 유학을 가요. 일본에 유학 가갖고 유학 가서 3.1운동 이제 영향을 좀 이렇게 영향받고 유학을 갔는데 가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민중운동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람을 교화시키려면 역시 이 크리스찬 그래서 신앙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우찌무라 간조의 이제 가마가 돼갖고 우찌무라 간조의 수제자 계열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뭐냐면 우찌무라 간조는 엄청 과학자예요. 근데 과학자인데도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과학을 보면서 이 일본이 과학으로 무장돼서 부국 강병 군사 무장을 해서 과학기술 갖다가 자꾸 이렇게 무장하고 백성을 옆에 주변 그 나라 갖다 괴롭히고 이런 쪽에 대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섬나라 사람들이 그렇구나. 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강팍하구나. 이 사람들을 과학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앞서서 사랑과 믿음이 중요하다 해서 이 사람은 양갈래로 가르친 거죠. 하나는 과학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에는 하고 이 사람은 꾸준히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의 그 초대 삿포로 농학과의 학장이었다고 하는 그런 타이틀보다는 일본인들의 크리스찬화 우찌무라 간조라든가 이런 사람 키워낸 사람들을 했는데 희한하게도 말이죠. 이 사람 밑에서 공부한 삿포로 농과대학 농학부를 나온 사람 유명 인사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조사해 보니까 단 한 명도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우리를 허투하거나 나쁘게 하거나 아니면 주변 나라 가서 행패를 부리거나 만주에 가서 학살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본의 정신적인 지주가 된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잔혹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아시아 선교에서 클라크의 역할이라는 것은 일본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발 히라리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섯 부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8억 년 전에 지금 지구가 탄생이 돼갖고 쭉 이제 생물이 나오기 시작할게요. 생물은 적어도 한 30만 년, 70만 년 전 뭐 이렇게 되면 생물이 이제 나오게 하고 생물학의 시대가 열리고 하게 되는데 쭉 내려오다가 7만 년 전이 되게 되면은 지구상에 6개의 유인원이 이제 그 대결을 하게 돼요. 그 막 죽는데 거기서 네안데르탈인이라든가 우리가 아는 네안데르탈인가 에쿠투스라든가 호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사피엔스보다도 오늘날의 우리 인류보다도 강력한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피엔스가 잡는 거예요. 보니까 하라리가 분석해 보니까 네안데르탈인은 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직선적이고 왔다 갔다 하고 머물러 있고 하는데 호모 사피엔스 우리의 조상이 바로 인간이 된 호모 사피엔스는 융통성이 있고 뭐 안 되면 되게 하고 뭐 융통성이 있고 그 다음에 창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력이 있어 또 하나는 집단.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 힘이 원체 강해요. 근데 얘네들은 가봤자 50명씩밖에 안 다니는데 여기는 500명씩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약해도 500명하고 50명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력으로도 상대가 안 되고 정신력으로도 상대가 안 되니까 결국은 적자생존 원칙에 의해서 7만 년이 되니까 이 호모사피엔스가 완벽하게 모든 걸 멸종을 시키는데 호모사피엔스는 본디 아프리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호모사피엔스가 커지면서 다 제압하면서 아라비아로 넘어가요. 아라비아로 넘어가고 코카사스 지방으로 가요. 지금 코카사스 지중해 꼭대기에 코카사스 지방 가서 왼쪽으로 가면 유럽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아시아로 가는데
한편은 절로 한편을 가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넘어와서 결국은 아시아에 뿌리를 내리고 인도까지 내려가고 다시 넘어서 아메리카까지 가서 아메리카에서 이제 완벽하게 끝이 나는 이러한 그 시대가 그 7만 년 전이에요. 근데 그 7만 년 전에 그 유인원이 호모사피엔스로 됐고 이것이 진화하기 시작해요. 진화하기 시작해갖고 드디어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두 권의 책은 사피엔스는 뭐냐면 인간의 과거 역사예요. 데우스는 인간의 미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SF 같아요. 데우스는 앞에 것은 역사학이고 그런데 이 하라리가 유명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은 나이도 어리죠. 그러니까 많지 않죠. 저 하라리는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학을 한 친구인데 옥스퍼드 가고 전쟁 역사학을 공부하고 다시 와서 역사학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글 필치는 뭐냐면 역사에다가 생물학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역사와 생물학을 같이 붙이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렇게 접근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해서 했는데 이 사피엔스에서는 이제 근데 사피엔스가 발달되는데 여기서 데우스까지 갈 때까지의 어떤 혁명이 있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혁명은 뭐냐면 자 7만 년 전에 자기가 모든 종족을 멸종할 때 어떤 혁명이냐? 이른바 인지혁명. 뇌가 깨이는 거예요. 뇌가 깨이는. 그 인지혁명은 어떤 혁명이냐면 예를 들어서 원숭이한테 바나나를 주면서 너 이거 먹어도 행복하겠지만 너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면 너 이거 먹을 거 많어. 그러니까 조금 먹어도 괜찮아. 라고 했을 때 원숭이가 그 똑똑한 원숭이가 알아들을까요? 근데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저 멀리 있는 세계도 알게 되고 그것이 인지혁명인 거예요. 그런 인지혁명을 통해서 창조성을 발휘하고 융통성을 통해서 이렇게 그다음 미리 앞을 대비하고 그다음 전략적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유인원 세계에서 지배를 할 수 있고 드디어 인류로서 넘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인지혁명이고 그러면 그들이 이제 쭉 큽니다. 크다가 고석기 시대 지나고 하다가 이제 신석기 시대로 가요. 신석기 시대 가게 되면 농업혁명이 일어나요.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압도적으로 잘 살게 되고 정착하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가축 같은 걸 갖다 쓰게 되고 강아지도 집에서 키우게 되고 소도 갖다 키우고 이런 식으로 정착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와갖고 아까처럼 아까 이제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1700년대까지 와서 농업혁명이 그래서 세계의 어떤 그 문명의 발달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요. 아주 수많은 이렇게 수천 년 가다가 농업혁명에서 공업혁명, 2차 산업혁명까지 이렇게 떠요. 그것이 1700년대 말까지 가는 거죠. 이 시대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혁명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자, 1차 혁명 겪고 농업혁명 지나고 2차 혁명 가가고 4차 혁명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것은 첫 번째 인지혁명,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혁명 세 가지를 꼽는 거예요. 첫 번째 인지혁명, 두 번째는 농업혁명, 농업시대, 세 번째는 500년 전의 과학혁명. 이 과학혁명은 또 연장해 보자면은 아까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이랑 맞닥뜨리는 거죠. 그렇다 보면 역사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호모데우스에서 한 것이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뭐냐? 그것은 첫 번째가 불멸, 죽지 말아야 된다. 아프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가 그다음에 행복해야 된다. 네 번째가 뭐라 그랬죠? 뭐라는 거예요? 신성, 그렇죠? 홀리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 세 가지를 겨냥하는 것이 데우스인데 호모데우스 여기서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호모데우스가 행복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과연 신의 영역으로 넘어갈 것이냐 안 것이냐는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칫하다 가서 멸망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여러 가지 경고 속에서 자기가 실제로 실험하는 게 있어요. 뭐냐? 극도의 채식주의자예요. 그래서 낙농을 갖다가 뭐라고 낙농
낭농을 뭐라 하냐면 어미와 자식의 관계를 끊는 아주 사악한 행위라 그래요. 낭농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소젖을 새끼가 먹어야 되는데 뺏어가고 우리가 먹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낭농이란 것은 어미와 자식의 관계를 끊는 아주 사악한 그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해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제 채식주의자입니다. 이제 그 아무튼 뭐 하라리의 얘기고 어떻든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 2017년에 나왔는데 독일에서 블레스 유투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 이제 설교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실력이 너무 좋대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니까 온 설교 뭐 성경책 다 하고 그다음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한 거 다 그거 해갖고 가장 좋은 거 뽑아갖고 뭐 누르면 맞춰갖고 나오니까 뭐 키워드 누르면 쫙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또 하나는 저렇게 이제 로봇을 모셔두고 성령을 은사를 받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서에서 주장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초연결 사회가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손바닥에서 한 손바닥에서 세 개로 연결이 돼요. 한 손바닥에 세 개로. 세상에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초연결 사회예요. 초연결 사회를 갖다가 이미 저기서 뭐라 하냐면 자 왕래해갖고 더 지식을 넓혀라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이 없다. 호모데우스예요. 불멸의 경지에 이르고 행복의 경지에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다 온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고린도전서에 그게 나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고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또 그래서 너희들로부터 제재받지는 않겠다. 무슨 얘기냐면 니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내가 해줄게. 다 해줄게. 이제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니들 하는 일 중에 유익한 것이 있고 유익하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다. 그걸 알아라. 두 번째, 니네들이 하는 것 다 좋다 그래갖고 나를 설득하지 말아라. 내가 나 허락하지는 않는다. 난 너희들로 인해서 제재받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유비쿼터스가 뭐냐면 언제 어딘지 다 존재하고 계신다. 편지하고 계신다는 뜻이 유비쿼터스예요. 일본의 그 유명한 서비스가 있어요. 휴대폰 서비스. 도코모라고. 도코모냐면 도코데모 어디서든지라는 뜻이거든요. 언제 어디든지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유비쿼터스가 여기 있고 또 하나는 올마이티 전지전능하심이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는 메시지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큰 주어진 혜택이고 하나님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병 안 걸리고 오래 살게끔 해주는 것까지도 허락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모든 그 안에는 반드시 유익함이 있고 유익하지 않음이 있고 내가 허락할 게 있고 허락하지 않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인간이 못 넘는 AI 4차 혁명 시대가 오고 5차, 6차 오든지 간에 절대 못 넘는 성령의 존재를 갖다가 알아라. 그러니까 성령을 갖다가 누가 더 확신을 갖고 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신앙의 승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그 어머니 회니까요. 제가 기도 대신에 한 말씀 그 인용문을 그 말씀드리고 끝날까 합니다. 멘델레프 말씀드렸죠. 멘델레프가 아까 그 화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멘델레프가 16살에 멘델레프가 어디서 살았냐면 그 시베리아 살았어요. 시베리아 추운 지방 모스크바에서 2,400km나 떨어진 시베리아 살았어요. 그 시베리아에서 아버지가 유리공장을 해서 삼촌이랑 유리공장 하다가 유리공장이 망해요. 망하고 아주 핍박하게도 어머니가 물려받아갖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14명의 그 자식을 낳습니다. 거기에 맨 막내 꼬레비가 맨델레프예요. 그 맨델레프가 16살 때 완전히 이거는 청개구리예요.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고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엄마가 데리고 식구들 다 싸갖고 마차를 타고 옵니다. 혼자 애들 데리고 넘어서 우랄 산맥을 넘어서 그 추운 겨울에 넘어가고 넘어서 모스크바까지 가요. 극성스러운 엄마. 그래서 모스크바 대학에 어떻게든지 하려고 잠시 쉬면서 어떻게든지 해서 아르바이트도 해서 모스크바 대학에 넣었는데 떨어져요. 공부를 못 나가네 갖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얘를 또 데리고 다시 가고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고 아버지를 아는 사람을 만나갖고 그 백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들어가요. 그 대학에 들어갑니다. 화학과에 들어갔는데 억지로 들어간 거죠. 그것도 들어갔는데 그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생을 해갖고 아들 들어보내놓고 바로 죽어요. 그래서 아들이 16살, 어머니가 57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41살에 난 아들이죠, 이게.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죽어갖고 그때 그 맨델레프가 꼴찌로 들어가서 거의 뒷문으로 들어가다시피 했는데 들어가서 졸업할 때는 전교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오늘날 세계 유명한 화학자가 됐는데 이 사람은 맨델레프가 50이 넘어서 거의 이제 말년이 돼갈 때 한 책을 쓰면서 거기다가 책 서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습니다. 이 연구는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 당신의 막내 아들이 삼가 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여자의 몸으로서 공장을 경영하시고 그 피땀으로 저를 양육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 아들을 격려하셨으며 사랑과 자비로 엄하게 꾸짖어 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과학의 발전에 바치시려고 시베리아로부터 수만리를 걸으셨습니다. 어머니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아신 거죠. 이 아들을 위해 모든 재산과 귀하신 몸을 희생하시고 끝내는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죽기 직전에 아들의 유언을 줍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거짓말에 속지 마라. 구해야 할 것은 거짓에 속지 마라. 처음에 제가 잘못 읽었네요. 어머니 말씀이 환상에 사로잡히지 마라. 믿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실행뿐이다. 거짓말에 속지 말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신의 지혜와 진리의 지혜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어머니의 유언을 거룩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주야로 지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서문을 끝냅니다. 그 어머니 이거 갖다가 뭐라 하면 우리나라는 맹모 삼천지교인데 여기서는 맨모 삼천지교, 맨델레프니까 맨모 삼천지교가 주는 메시지, 아들을 과학기술자로 키우면서도 반드시 실행을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잊지 않고 살으려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의 주는 메시지가 크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머니 회니까 특별히 맨델레프 어머니 마리아의 그 유언으로 가름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